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여자아이를 한 명 키우고 있는 전업주부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모두 저와 같이 사연 하나 없는 분들은 없을 거고, 평생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 한 명 정도는 마음에 품고 계실 겁니다. 저 역시 제가 살아온 인생과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런 사람을 알게 되었고, 가족이라는 이름의 인연까지 맺었어요. 오늘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마 작정하고 찾아보면 그 사람이 저지른 더 많은 악행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우선은 제가 직접 겪고 들은 악랄한 그 사람의 악행들을 이곳에 풀어볼까 합니다. 시간이 좀 흐른 이야기라 기억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지만, 최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개인 작업실에서 사람들에게 요리를 가르치다 대학 시절부터 만나오던 남자친구와 결혼 정년기가 되어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프로포즈를 받은 이후 양가 부모님들께 인사를 올리기 위해 찾아뵙게 되었죠. 저희 부모님께서는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을 하시고 동남아에서 사업을 하시는 중이라 한국으로 바로 들어오시기 힘들었고, 제가 먼저 남편의 어머님을 뵙게 되었어요. 남편이 대학 신입생이던 시절 아버님을 잃게 되어서 그 당시 조문을 하러 간 자리에서 어머님을 뵌 적이 있었지만, 그때는 남편과 연애를 하기 전이었고, 연애 후에는 서로 사는 지역이 달라 이번에 인사를 드리며 처음으로 뵙게 되는 자리였죠. 최대한 어머님께 잘 보이기 위해 신경이라는 신경을 다 쓰고 자리를 갖게 되었는데, 어머님께서는 저희 무엇이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인지 표정이 좋지 못하셨죠. 아예 저의 마음에 들지 않은 부분이나 결혼 반대를 말씀하신다면 제가 설득도 하고 제 장점을 말하기라도 할 텐데, 차가운 표정으로 결혼에 대한 아무 확답도 주시지 않으니 그 자리가 죽을 맛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벌써부터 시집살이를 시키겠다는 느낌으로 각오를 단단히 하라는 듯이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게 되니 제가 생각했던 행복한 결혼 생활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시 남편과의 결혼을 고민하게 되었는데, 남편이 그런 제 마음을 알고는 확고히 말하더군요. 우리 엄마 원래 말투가 차갑고 가시가 돋친 말투이다 보니 듣기 불편했을 거야. 근데 정작 남에게 관심도 하나도 없어서 시연이 네가 걱정하는 일은 없을 거야. 그냥 딱 줄 거 주고 할 거 하면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 정말이야? 평소 거짓말이라고는 연애를 하면서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남편이기에 그 말을 믿고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모님도 한국에 오셔 남편 정환이와 시간을 보냈고, 상견례를 마친 우리는 얼마 뒤 결혼을 하게 되었죠. 행복한 결혼 생활의 시작이었고, 남편의 말처럼 시어머니와 자주 마주칠 일도 없었어요. 저희가 찾아뵙는 것도 귀찮아하시던 어머니께서는 가족들이 다 같이 모이는 걸 싫어하셨고, 자신과 마음이 맞는 친구분들과 하루하루를 즐겁게 사시는데 정신이 없으셨죠. 명절에만 가끔 어머님을 뵈면 되었습니다. 거기다 남편의 하나 있는 시동생도 다른 지역에서 일자리를 구했다며 집을 나간 후로는 연락이 잘 되지 않았어요. 개인 사정이 있는지 아니면 정말 일이 바쁜 건지는 모르겠지만, 명절에도 가끔 찾아올 뿐이지 1년에 얼굴 한번 보기 힘들었습니다. 다들 각자 노는 집안의 모습에 조금 아쉽긴 했지만 그만큼 우리 가정에만 정신을 쏟을 수 있어서 나름 행복했어요. 그렇게 소중한 우리 딸 은지도 낳고 기르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외국에서 사업을 하시고 있던 부모님에게 변고가 생겼습니다. 같이 사업을 하고 있던 동업자의 잘못으로 사건에 휘말리며 외국에서 실형을 살 수도 있는 상황에 몰리시게 된 거예요. 당장 제가 부모님께서 계신 곳으로 간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오로지 돈밖에 없었어요. 큰 돈이 필요한 상황에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보려 했지만 다들 빌려준다는 돈을 모아도 한참 부족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이미 친척들과 지인들에게 손을 벌리신 상황이라 더는 도움을 구할 곳이 없었죠. 딱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가 살고 있던 집이었어요.
저도 그 생각을 했지만 이 집을 팔면 당장 은지와 남편, 우리 가족 모두가 생활할 곳이 없어지는 만큼 저희가 빈손이 되었기에 말을 꺼내지 못했죠. 그 상황에 남편이 먼저 쉽지 않은 말을 꺼내주었습니다. 이 집을 팔고 저희가 모은 돈은 전부 저희 부모님 일을 해결하는데 쓰자고 말이죠. 그러면서 어머님 댁으로 가서 다시 집을 구할 돈을 모을 때까지만 지내자고 하더라고요. 저야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고 남편의 제안을 고맙게 생각하며 받아들였죠.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저희가 들어가서 같이 생활하시는 걸 거부하신 거죠. 남편의 부탁을 거절하는데 제가 뭐라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선 한시가 급한 상황이었기에 저희가 부모님을 드리고 남게 될 돈으로 생활할 만한 집을 구하러 다녔죠. 하지만 정말 쥐뿔밖에 없는 돈으로 인해서 아이를 키울 만한 환경의 집이 없었습니다. 이사가 임박했을 때까지 집을 못 구한 상황에 그나마 가장 나은 집으로 들어가야 했죠. 그때 어머니께서 전화가 오셔서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라 하셨어요. 대신 무슨 부탁이든 군말하지 않고 하나 들어준다는 조건을 걸고 말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동화줄 같았던 그 말에 앞뒤 가리지 않고 수락을 했고 곧장 시모의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설령 시집살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게 저와 저희 집안일 때문에 생긴 일이니 그 집을 나갈 때까지 참고 견디려고 했어요. 오히려 그런 제안을 해준 남편과 어머님께 감사하기만 했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이삿짐을 옮기는 그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시댁살이를 하러 들어간 첫날, 이삿짐을 한창 옮기고 있는데 시모의 집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분명 좀 전까지 다른 외부인이 찾아오지 않았는데 무슨 일인가 싶었죠. 아이 울음소리를 따라가다 보니 그 소리가 어머님 방에서 들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궁금한 마음에 문을 살짝 열어보려고 하는데 화장실에서 나오신 어머님께서 저를 보시곤 소리치셨죠. 너 벌써부터 무슨 짓 하는 거야? 어디 며느리가 시어머니 방을 함부로 허락도 없이 열려고 해? 내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생활하는 걸 허락했지. 네 마음대로 행동하라고 했냐? 이게 아주 버르장머리가 없어서. 죄송해요, 어머님. 근데 애 울음소리가 들려서. 근데 누구 애인 거예요? 어머니께서 무슨 일로 애를 보고 쉬고 계신 거고요. 방에 있는 저 애 내 아이다. 내가 남사스로서 지금까지 말 못하고 있었는데 이전에 잠시 만나던 남자 사이에서 생긴 아이야. 나도 내 아이가 되어가지고 애를 가질 거라 생각을 못했는데 어떻게 되다 보니 이렇게 됐구나. 네? 어머님 아이라고요? 아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전에 배웠을 때도 임신한 모습은 아니셨잖아요. 거기다 어머님 나이에 어떻게 가족들 도움 없이 10달을 품고 계세요? 너는 내가 다 죽어가는 늙은이로 보이냐? 아니면 그런 늙은이였으면 좋겠어? 내가 남자아이 2명이나 임신하고 키웠던 사람인데 왜 혼자 몸을 못 가너? 그리고 내 나이 되면 이 배가 임신한 배인지 나이살인지 네가 어떻게 알고? 임신 막달이 되어서야 배가 한참 불러와서 딱히 숨기지 않아도 됐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몰랐고 재혼한 사이에서 가진 아이도 아닌데 어떻게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다니니? 내 나이에 늦둥이 든 게 무슨 자랑이라고. 그 사이 이삿짐 용역분들과 밑에 있었던 남편도 집안에 들어와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태도였어요. 엄마, 지금 하시는 말 사실이에요? 결국에 이렇게 말하게 될걸 왜 이제서야 말씀하시는데요? 이 애기가 정말 제 동생이라는 거예요? 그럼 애기 아빠 되시는 분은 어디 있는데요? 됐어. 이제 이야기는 그만 말하자. 엄마도 프라이버시가 있고 나만 안고 가야 하는 일이 있는 거야. 더는 아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지 않다. 그건 그렇고 내가 너희들 내 집에 들어와서 생활하는 대신에 내가 원하는 부탁 하나 들어준다고 했지? 앞으로 시연이 네가 내 대신에 영훈이 좀 봐줘라.
임신한 거야 힘들긴 해도 조심해서 행동하고 천천히 하면 되었는데 아이 돌보는 건 영 체력이 따라주지 않는구나. 어차피 너야 애 하나 키우고 있는 상황에 젖병 하나 더 물린다고 해서 그게 힘들 것도 아니고 나중에 남자아이 낳을지도 모르는데 미리 취하면서 나쁠 것도 없지 않니? 거기다 다른 집 자식도 아니고 네 남편의 막내 동생이니 정도 더 붙을 거고 너의 입으로 부탁 들어준다고 했으니 이 시간부로 다른 토다이지 말고 막내 시동생이나 잘 돌봐라. 애 이름은 영훈이다. 윤영훈. 어머님께서 만나던 남자친구가 있었다는 것과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으신 것도 놀래 노자였는데 그런 상황에 저희 보고 애를 맡기시니 충격이 몇 배로 다가왔습니다. 남편이 막내 시동생에 대해서 더 물으려고 했지만 어머니께서 지금까지 한 이야기가 전부라고 하시며 대화를 피하시는 바람에 더는 알아낼 수가 없었어요. 거기다 저희 입으로 이 집에 들어오면서 어머니 부탁을 들어드리겠다고 했으니 거절을 할 수도 없었죠. 그렇게 생각지도 못한 막내 시동생을 포함한 시댁살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삿짐을 다 옮기고 잠시 남편과 은지와 함께 밖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만 해도 시모가 잠시 바쁠 때만 애를 돌봐주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시모가 저에게 애를 맡긴다는 말을 선언하고 육아가 체력에 붙이시는 나이라고 해도 이제 갓난아기인 막내 시동생을 아주 손 놓고 키울 거란 생각은 절대 하지 못했죠. 남편도 한참 어린 동생이 생긴 걸 어이없어 했지만 막내 동생이 가족 간의 화목을 도모할 존재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두 사람 모두 천하태평하게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그 생각은 곧바로 걸려온 시모의 전화 한 통화로 무참히 깨지고 말았습니다. 네, 어머니. 잠시 밖에 나와 있었는데 이제 들어가려고요. 어머니 드실 음료수 한 잔도 사갈게요. 뭐 드실래요? 지금 음료수 따위가 중요한 것 같아? 너는 정신이 있는 애니 없는 애니? 바로 방금 전에 한 이야기를 잊어버린 거야? 아니면 시어머니가 한 말을 한 귀로 흘리기라도 한 거야?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애를 봐야 할 거 아니야. 애를. 갓난아 애 두고 이렇게 한참 동안 밖에 있어? 정환이 포함해서 어른이 둘이나 있는데 한 명만 밖에서 볼일을 보고 오면 될 것을 왜 둘이나 나가서 애를 까무러치게 만들어? 당장 집으로 튀어와. 이사를 한 첫날부터 그런 말을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더군다나 이삿짐을 옮기고 밖에 나온 지 겨우 30분도 안 되었을 뿐인데 애를 보러 집으로 튀어오라고 하다니 너무하다 싶더라고요. 그것도 어머님 자신께서 아이 옆에 있는데 말이죠. 괜한 심술로밖에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잠시라도 쉬는 며느리를 보기 싫어서 심술 부린 거라 생각했던 거죠. 어쩔 수 없이 남은 음료수를 남기고 곧장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너는 은지 갓난아기일 때도 자리 비우고 그랬니? 엄마가 되어서 애 걱정은 되지도 않아? 아니요. 은지 어릴 때는 항상 옆에 있었죠. 그래. 근데 오늘은 왜 나간 거야? 내가 좀 전에 영훈이 좀 잘 돌봐달라고 말까지 했는데 애랑 떨어졌는데 음료수가 입으로 넘어가든? 근데 집에 어머님이 계시니까 그 이야기와는 좀 다르죠. 다르긴 뭐가 달라. 내가 말했잖니. 체력 때문에 애를 볼 수가 없다고. 경고하는데 앞으로 특별한 상황 아니고서는 내가 집안에 있어도 밖에 10분 이상 나가 있지 말아라. 긴 시간 밖에 있을 상황이면 꼭 며칠 전부터 나한테 말을 하고. 알았어? 그래도 엄연히 어머님 아들이고 저도 은지 데리고 조용히 해. 내가 하라만 하는 거지. 그리고 자신 없으면 처음엔 무슨 부탁이든 들어주겠다 말을 하지 말던가. 왜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는 거야? 엄마, 그래도 이건 아니죠. 엄마가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시연이가 왜 시동생을 업어키워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짐 빼고 나가 살던가. 왜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는 거야? 집을 뺏어 나가면 애보란 소리도 안 할 테니 그 전까지는 참말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그렇게 졸지에 막내 시동생의 엄마가 되어버렸습니다. 시모가 바쁠 때만 시동생을 돌볼 것이라는 제 생각과 달리 24시간 내내 돌보게 되었죠. 그래도 미리 은지를 키우면서 갓난아이를 다룬 경험이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아직은 행동 반경도 좁고 기본적인 것만 해주면 되었기에 은지와 영훈이를 동시에 돌볼 수 있었죠.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자라나는 아이들의 성장 속도로 인해서 점점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두 아이를 돌보기만 하면 좀 나을 텐데 옛날 며느리처럼 시댁의 살림마저 살고 있었으니 몸이 두 개라도 부족했죠. 남편도 나름대로 도와준다고 도와주고 있었지만 그것도 퇴근을 하고 난 후나 주말이 되어야 가능한 이야기였고 주중에는 제가 독방 육아와 살림을 살고 있었습니다. 막내 시동생을 제가 맡아 키우고 있으면 여유가 있는 시모가 살림을 살며 도와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시모는 두 아이를 키우느라 정신없는 저에게 며느리 노릇 좀 하라며 타박을 주고는 했죠. 어디가 아프니? 거기에 좋은 약 좀 찾아봐라. 신발과 옷을 좀 사고 싶은데 인터넷을 뒤져 싼 것 좀 찾아봐라. 자기가 찾아봐도 될 것을 굳이 저에게 시키고 재촉하면서 안 그래도 녹초가 된 저를 아주 쪄 죽이려고 했어요. 참고 있다가는 병이 날 것 같아서 일을 시키는 시모를 붙잡고 하소연을 하며 한마디 했죠. 어머님, 지금 제 눈에 다크서클 안 보이세요? 저 이 집에 들어와서 몸무게가 6kg나 줄어들었어요. 애들 돌보고 살림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머님 개인적인 일을 알아서 하시면 안 될까요? 솔직히 중요한 일들도 아닌데 왜 사람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을 부리세요? 아니면 제가 어머니 부탁 들어드리는 동안만이라도 애들이나 집안일 해주시면 안 돼요? 원래는 혼자서 하시던 거잖아요. 저 이러다가 정말 병나서 죽을 것만 같아요. 아이고, 누가 보면 내가 너 일부러 괴롭히는 줄 알겠다? 내가 찾아보라는 것들 하기 싫으면 싫다고 말하면 되지. 왜 사람을 못된 시어머니로 만드니? 그리고 내가 시대가 달라져서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네가 하는 것들 우리 시절에는 기본으로 다 하던 거였어. 나도 내 시어머니께 더한 일도 당했고 지금 이 정도 하는 일이면 난 아주 날라다녔다. 그리고 지금도 너 정도 일하는 아내와 며느리들은 세고 셌어. 초반부터 시어머니 기선제압해서 편하게 지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나한테 통하지 않으니까 하던 일이나 군말 말고 해라. 알겠어?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니 더 이상 말을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저에게 모든 가사일과 육아를 맡기고는 자기는 룰루랄라 매일 밖으로 쏘다니며 놀 거 다 놀고 즐길 거 다 즐기는 사람이랑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그나마 가끔씩 평일마다 어디서 무엇하고 다니는지도 모르는 시동생이 시모를 보러 왔다. 뒤늦게 생긴 막내 동생을 돌봐주어서 제가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었죠. 마음 같아선 둘째 시동생을 이 집에 붙잡아 두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시댁 생활에 점점 지쳐갔던 저는 하루라도 빨리 이 집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생활비 쓰라며 준 돈을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이 푼돈 모은다고 예전에 살던 집을 구할 수는 없었지만 저와 남편 그리고 은지 우리 세 식구가 지낼 만한 월세집 구하는 돈에는 도움이 될 테니까요. 그렇게 시댁에서 생활한 지 2년이 지났을 때쯤 지금까지 남편의 월급을 모아온 돈과 제가 모아오던 통장을 모아 확인을 하니 꽤나 돈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은지를 키울 만한 월세집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아이들과 남편이 잠든 밤이면 인터넷을 뒤지며 우리 세 식구 살만한 집들을 알아보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막내 시동생 키우는 거에 관심이 없던 시모이었기에 낮에는 밤에 인터넷으로 본 집을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보고 오고는 했어요. 그런데 아이들 전부를 데리고 밖으로 다니는 걸 수상하게 생각한 시모가 은지를 저 몰래 불러내어 깨어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은지는 할머니가 묻는 질문에 자신이 보고 들은 걸 모두 대답했죠. 시모가 알아버렸어요. 제가 이 집을 떠나려고 준비 중이라는 걸요. 그날 또 한 번 소동이 났습니다. 어디 그렇게 애들을 데리고 나다니나 했더니 너 이 집 나가려고 집 알아보는 중이라며? 그걸 어머니께서 어떻게? 애초에 저희가 상황 괜찮아지면 나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저희 가족 지낼 만한 월세집 정도는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알아보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 잘났다, 잘났어.
필요할 때는 그렇게 굽신거리며 이 집에 들어오게 해달라고 하더니 상황이 좀 피니까 말도 없이 도망을 가려고 해? 저희가 무슨 도망을 가요. 아직 집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서 말씀을 안 드린 거죠. 그게 그 말이지. 너는 내가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아봤다만 어쩜 그렇게 사람이 매정하고 차갑냐? 너는 영훈이가 눈에 밟히지 않아? 애가 걸핏하면 너만 찾는데 그런 애를 두고 지 혼자 편하게 살겠다고 버리고 가려고 해? 어머님, 누가 누굴 버려요? 처음부터 여기 지낼 동안은 제가 돌보기로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영훈이도 맑게 알아듣고 자의식이 생기는 때인데 저를 엄마라 생각해서 되겠어요? 이제 어머님께서 직접 아이랑 정도 나누고 살갑게 지내셔야죠. 너 애 핑계 대지 말아라. 애가 나를 안 따르는 걸 왜 내 탓하고 있어? 다 필요 없고 영훈이 어느 정도 더 자라고 난 후에 떠나라. 너희들 그때까지 남한테 좀 월세가 바뀌고 여기서 생활하면 더 좋은 거 아니냐? 그런 말과 상관없이 이번 일로 인해 이 집에서 나가야겠다는 마음을 더 확실히 먹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집들 중에 가장 나은 집을 추려 남편에게 보여주려고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어른들이 큰 소리를 내며 싸우니 그 상황이 무서웠는지 영훈이가 제품으로 와서는 안기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웃을 테니 화내지 말라며 눈물을 흘리며 억지로 웃는 영훈이의 얼굴을 보니 집을 나가겠다고 다짐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이런 아이를 두고 냉정하게 떠날 수가 없겠더군요. 제가 떠나고 아이가 슬퍼할 생각을 하니 더럽고 힘들더라도 좀만 더 참고 지내자는 생각을 했죠. 이렇게 된 거 월세 집이 아니라 전셋집 구할 돈 모을 때까지만 있기로 생각했어요. 영훈이가 저희와 헤어질 준비가 될 나이에 떠나자고 계획을 바꾸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이 집에서 생활한 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제가 틈나는 대로 교육을 한 탓에 영훈이도 제가 엄마가 아니라 친척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더는 이 집에서 사는 게 한계였던 저는 남편과 상의 끝에 분가를 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분가를 한다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콧노래를 부르며 집안일을 하고 있었죠. 그렇게 모든 것이 순조로운 날들 중 아침부터 누가 찾아왔는지 초인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영훈이와 놀고 있는 중이라 현관 쪽에 있던 은지가 문을 열어주었어요. 그런데 처음 보는 여자가 남의 집에 고함을 지르며 들어오더라고요. 내 아이 돌려내 이 도둑년들아. 알 수 없는 소리를 지르던 여자는 저와 눈을 마주쳤고 곧장 저에게 달려와 제 머리카락을 붙잡았어요. 저는 이게 웬 날벼락인가 싶었죠. 그런데 제가 그 여자에게 머리채가 잡혀 곤욕을 치르고 있을 때 무엇인가 쌩 하고 제 눈앞을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겠어요? 바로 시모였습니다. 머리채를 잡힌 며느리 모른 체하고 자기 혼자 살겠다며 시모 혼자 밖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이것 좀 놔봐요. 도대체 누군데 함부로 사람을 도둑으로 몰아세워요. 그리고 그쪽 아이가 여기 왜 있어요? 바로 네 눈앞에 있는 영원이가 내 아이인데 어디서 시치밀일 때. 너 누구야? 너 윤미랑 그럼 새 여자야? 나 그 사람 형이 윤정아 씨 아내 되는 사람이니까 이 머리 좀 놓고 말해요. 난 영원이에게 친보가 있는 줄 몰랐다고요. 여자는 그 짓에 제 머리카락을 놔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의심의 눈길로 저를 쳐다보면서 물었어요. 그러면 왜 여기서 영훈이를 돌보고 있고 누구 아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제가 이 집에 들어오게 된 건 개인 사정이기도 하고 말하기도 길어서 좀 그렇고 영훈이 같은 경우는 이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어머님이 남자친구 사이에 낳은 아들이라고 들었어요. 상황이 어려워서 이 집에 얹혀 살고 있는 거라 제가 어머님 대신에 애를 돌보고 있는 거고요. 근데 도대체 무슨 일인데 이제서야 애를 찾아온 건데요. 찾아왔으면 말로 하면 될 것을 왜 사람 머리채를 잡고 시작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저는 윤민한 그 사람이 재혼한 상대인 줄 알고 이 집에 들어왔더니 영훈이가 옆에 딱 붙어 있길래 순간 눈이 돌아서 실례를 저질렀네요. 그리고 그동안 안 찾아오려고 한 게 아니라 못 찾아온 거예요. 영훈이 윤미랑 그놈이랑 저 여자한테 빼앗겨서 6년 동안 못 본 거고요.
말을 풀어가던 여자는 갑자기 영훈이를 안고서는 오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난감한 상황에 영훈이가 놀라는 모습을 본 저는 아이들을 방으로 보내고 여자를 진정시켰어요. 좀처럼 눈물을 멈추지 못하는 여자가 안쓰러워서 등을 만져주며 달래고 있었죠. 그렇게 조금씩 진정이 되던 여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 이야기는 아이를 키우는 같은 엄마 입장에서 속이 뒤집어지고 용납이 될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시동생과 연애를 하던 은재 씨는 혼전 임신을 하게 되며 결혼을 약속했다고 해요. 그런데 시몬은 먼저 배불러 온 은재 씨가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봅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핑계로 결혼식을 미루며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하자 했다고 하네요. 순서가 잘못된 상황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어 위축이 되었던 은재 씨는 그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고요. 하필 은재 씨가 부모님을 잃고 할머니 손에 자라서 그 당시에는 임신한 은재 씨를 도와줄 사람이 곁에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시동생이 구한 작은 집에서 홀로 임신한 몸을 돌봤다고 해요. 가끔 시모가 집으로 찾아와 필요한 물건이나 돈을 쥐어주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신경을 많이 써주지는 않았다고 했죠. 그런 상황에서도 은재 씨는 아이와 남편과 함께할 행복한 미래를 꿈을 꾸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배가 불러오고 입덧이 심해지자 일상생활에 힘든 점이 많았다고 합니다. 살고 있던 집이 워낙 작다 보니 음식을 한번 하면 냄새가 잘 빠지지 않았고 입덧이 심했던 은재 씨는 헛구역질을 자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시동생이 임신으로 힘들어하는 은재 씨에게 심한 말을 시작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사람 밥 먹고 있는데 헛구역질을 해서 밥맛이 떨어진다. 행동이 왜 이렇게 굼투냐 등등 짜증 섞인 말을 했다고 하죠. 그러다 욕을 뱉으며 짜증을 낸 적이 있었고 은재 씨가 너무 심한 것 아니냐 따져묻게 되며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답니다. 그날 이후 시동생은 너무나도 쉽게 은재 씨에게 욕을 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임신한 은재 씨에게 폭력까지 사용했다고 해요. 시동생의 전에 보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된 은재 씨는 앞으로의 결혼 생활을 예감할 수 있었고 그렇게는 도저히 살 수 없겠다고 판단을 내린 거죠. 그때야 뱃속에 있는 아이의 출산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 시동생의 비위를 맞춰주며 남은 기간을 생활하기로 했지만 이혼을 하겠다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 뒤 영훈이를 출산하고 나서 몸조리를 마쳤던 은재 씨는 이혼 소송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동생이 은재 씨가 이혼을 하려는 것을 먼저 눈치채고는 갓난아이를 데리고 사라진 겁니다. 변호사를 만나고 돌아와 보니 아이가 사라져 있었다고 해요. 곧장 시모에게 찾아갔지만 이미 시모도 이사를 한 뒤였죠.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니 다른 조치는 취할 수 없었고 시동생과 아이를 실종 상태로 신고하고 찾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무슨 법적인 행동을 하려고 해도 시동생이 거주하고 있는 곳을 알아야 하는데 자신과 살고 있던 작은 집으로 된 채 꽁꽁 숨어버리니 어쩔 수가 없었던 거죠. 거기다 영훈이가 아직 어린이집이나 학교를 들어가기 전이라 아이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도 없었고요. 그렇게 6년이란 시간 동안 영훈이를 찾기 위해 밖으로 돌아다녔다고 해요. 그러다 최근에 영훈이가 어린이집을 다니게 되면서 위치를 알게 되었고 이곳을 찾아온 거죠. 은재 씨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기막혀 놀라고 있는 저에게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던 영훈이의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은재 씨 뱃속에 있었던 초음파 사진을 시작으로 출산 직후의 사진, 아이를 잃어버리기 하루 전 사진까지 말이죠. 혹시 아이의 사진이 구겨질까 코팅을 한 모습을 보니 같은 엄마로서 그 마음이 느껴져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이란 것들이 자기 아내, 며느리에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는지 제가 열이 오르더라고요. 누구는 5년 만에 찾아서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다행이라고 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애초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저는 아이들이 있는 방에 들어가 영훈이 수준으로 이 상황을 설명하며 은재 씨와 영훈이 두 모자가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못돼 처먹은 시모를 어떻게 벌 줘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죠. 은재 씨가 무슨 도움을 청하든 제가 발벗고 나서기로 했어요. 지난 5년 동안 저에게 시모가 저지른 악행, 그리고 은재 씨에게 한 악행 모두 용서할 수가 없었죠. 시간이 잠시 흐른 뒤 잠옷바람으로 도망갔던 시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눈치 없이 어머니라고 하지 말고 네 친정아버지 전화 받은 척해. 어서. 네, 아버지. 그래. 지금부터 네, 아니오로만 대답해라. 좀 전에 우리 집에 쳐들어왔던 애 아직 있니? 아니요. 아버지 따라간다고 바로 따라 나갔어요. 그래? 집문은 상같이 영원히도 거기 있는 거고. 그러면 네가 아내 오시는 지갑 챙겨서 여기를 좀 찾아와라. 물론 영훈이도 데려오고. 콜택시 불러서 바로 밑에 애기 시켜놓고 있으니까 그 미친년한테 잡히지 말고 바로 택시 타고 와. 혹시 뒤에 따라붙을지도 모르니까 곧장 내가 있는 곳으로 오지 말고 한 바퀴 뺑 돌아서 오고. 내가 지금 어디 있냐면 마트 쪽 가다 보면 어린이 공원 있는 데 있지. 거기 여자 화장실 안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와라. 혹시 그년이 여기까지 올지 모르니까 화장실 가운데 칸 안에 숨어 있을게. 영훈이를 데리고 오라는 걸 보면 아이를 데리고 어디론가 또 도망을 치려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 내용을 은재 씨에게 알려줬습니다. 아이들을 잠시 애들 친구네에 맡겨두고 우리 두 사람 시모가 있는 곳으로 향했어요. 화장실에 도착하여 시모에게 전화를 했죠. 어머니, 저 어린이 공원 화장실 앞인데 어느 칸에 계세요? 내가 두 번째 칸이라고 말했잖아. 추워 죽겠는데 왜 이렇게 늦어? 어서 옷이나 위로 던져. 혹시 그 여자분이 따라올까봐 주위 좀 돌다가 왔었어요. 근데 위로 던졌다고 옷이 더러워지면 어떡해요. 문만 살짝 열어주시면 제가 그 사이로 넣어드릴게요. 시모는 저를 철석같이 믿고 문을 열어주었어요. 그때를 놓치지 않고 저는 바로 제 다리를 집어넣고는 문을 밀었죠. 바로 뒤에 있던 은재 씨가 제가 열어놓은 문을 헤집고 들어가 잠옷바람으로 있는 시모를 잡아 밖으로 끌고 왔어요. 아니 얘가 옷만 주라니까 문을 왜 열어? 아니 이게 뭐야? 네가 여기 왜 있어? 이시연 네가 나를 속이고 인연한테 들러붙어? 너가 그러고도 무사할 것 같아? 괜히 죄 없는 며느리 잡지 말고 할 말 있으면 나랑 이야기해야지. 감히 우리 영훈이를 데리고 도망을 가? 어디에 숨어있든 내가 못 찾을 줄 알았어? 아니면 내가 중간에 포기라도 할 줄 알았나 보지, 어? 근데 이걸 어쩌나 내가 이렇게 찾아냈는데 내가 영훈이만 찾고 그냥 돌아줄 줄 알았어? 절대 그렇게 못하지. 내가 지난 6년 동안 얼마나 속을 태웠는데 오늘 2년도 평생 괴로워의 기억 한번 만들어봐라. 은재 씨는 끌려나온 시모의 머리채를 잡고 뒤 흔들었습니다. 이리저리 끌려다니다 화장실 한가운데에 넘어진 시모는 화장실 바닥을 쓸며 밖으로 잡혀나왔어요. 아직 밖은 해가 떨어지기 한참 전이다 보니 놀러 나온 아이들과 함께 동네 엄마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바로 코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동에 시선이 쓸렸어요. 그리고는 다들 우리들 주위를 감쌌죠. 사람들 모두 수군거리며 무슨 일인가 하고 쳐다봤지만 은재 씨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더 힘을 써서 시모를 패대기 치고 있었어요. 이제부터가 시작이네. 무슨 일인가 하고 이렇게 관객들이 많아졌는데 이런 곳에서 창피를 당해야 제대로 기억에 남지 않겠어? 자, 그래서 모자지간 사이를 강제로 떼어놓으니까 좋았어. 당당하게 키울 생각도 없으면서 낡아서 아이를 왜 뺏어간 거야? 영훈이 키우는데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며. 애 아빠도 가끔씩 와서 놀아주고. 그리고 니가 나갔다고 하면 끝까지 숨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나중에 아이가 알게 되면 뭐라고 말을 했는데 네 손으로 모자지간 떼어놨다고 솔직하게 말하고 했어? 사실 네 작은 형이 네 아빠라고 그제서야 말하라고 했냐고? 아이고 은재야 내가 잘못했다. 우선 네 머리 좀 놓고 이야기하자. 이러다 정말 내 머리카락이 아니라 피부가 찢겨져 나가겠다. 너도 배울 만큼 배운 아이니까 우선 이거 놓고 어디 들어가서 대화를 이야기하자. 왜? 창피해? 겨우 창피한 걸로 끝나면 되겠어? 나는 내 새끼 잃고 미친 사람처럼 지난 6년 동안 헤매고 다녔는데
겨우 창피한 걸로 네가 끝나서 되겠냐고. 여기 계신 아이 어머니들, 저도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근데 여기 제 손에 잡혀있는 이 막대 먹은 여자가 이혼 소송을 하는 상황에서 아이를 데리고 사라졌어요. 그리고 지난 6년 동안 지 아들과 짜고 저를 피해 다녔다고요. 저는 갓 태어난 아이를 지난 6년 동안 제 품에 품어오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 여자 때문에요. 이 여자가 바로 그런 여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못돼 처먹은 여자라고요. 어느 누가 들어도 욕할 내용이었지만 확실히 아이들이 키우고 있는 같은 입장의 엄마들이다 보니 더 감정이입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 엄마의 외침으로 시작으로 그곳에 있던 엄마들 모두 시모에게 한마디씩 던지기 시작했어요. 평소 낯장이 두껍다 못해 철면 피었던 시모도 그런 상황은 창피한지 얼굴을 손으로 가렸죠. 눈을 들 곳 없던 시모의 눈에 그 상황을 고소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던 제가 들어왔나 봅니다. 갑자기 저에게 소리치며 화를 내는 거예요. 야, 너 지금 뭐하고 있어? 며느리란 년이 시모가 이런 꼴 당하는데 지켜보고만 있어? 어서 와서 나 좀 풀어. 이게 정말 정신 못 차려서. 어서. 갑자기 저에게 화를 내는 시모를 보자 기가 막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제가 만만히로 보였나 봐요. 지난 5년 동안 당했던 일들이 떠올랐고 곧장 그 분풀이를 하게 되었죠. 뭐라고요? 야, 년?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세요. 제가 또 혼나려고 은재 씨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겠냐고요. 내가 당신이 한 못된 짓을 모르고 있었지만 그 일에 동참했다는 말에 손이 바들바들 떨려.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생고생한 게 누군데. 애 대신 키워주고 집안일을 다 해놓고 당신이 언제 당신 손으로 밥 한 끼 차린 적이 있어? 아니면 애 젖병이라도 한번 물려준 적 있어? 집안일이든 애 보는 일이든 나한테 전부 맡겨놓고 당신을 룰루랄라 밖으로 놀러 다녔잖아. 당신 내가 있어서 엄청 편하게 호의호식하면서 지냈잖아. 내가 방금 전까지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나한테 소리치는 모습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 당신이라면 내 애도 뺏어가서 도망가겠다. 내가 알면서 당하는 바보도 아니고 절대 안 당하지. 만약 내 남편이 그런 당신 감싼다면 그런 남편 필요 없어. 나 혼자 힘들게 아이 키우더라도 당신 같은 사람이랑 한 집안 사람으로는 절대 못 산다고. 이 인연이... 제 말이 끝나자 주위에 있던 엄마들 모두 환호했고 그 주변 분위기에 시모는 입을 꽉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만약 한마디라도 더 했다가는 다들 들고 있던 과자나 음료수, 비닐봉투라도 던질 분위기였습니다. 한동안 은지 씨의 손에 붙잡혀 빗자루처럼 바닥을 쓸고 다녔던 시모는 누군가가 신고한 경찰들이 오고 난 후에야 멈출 수가 있었습니다. 이후 은재 씨는 친권자에게 아이를 약취했다는 내용으로 시모와 시동생을 고소했어요. 은재 씨와 시동생 모두 아이의 친권자였기에 시동생과 시모가 한 행동들이 무죄로 판결날 수도 있었지만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이와 어떠한 접촉도 없었던 점, 그리고 지난 세월 동안 은재 씨가 아이를 찾아 헤매어 다닌 증거들이 입증이 되면서 시모와 시동생이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초범이라 처벌은 약했지만 이 판결이 은재 씨가 시작한 이혼 소송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이의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게 된 거죠. 정말 다행이었어요. 소송을 하는 내내 은재 씨 편에서 서서 승소하기를 바랬던 저였기에 그날의 판결을 은재 씨와 함께 기뻐했죠. 그러던 사이 남편은 시모와 시동생이 벌였던 행동들을 모두 알게 되었고 두 사람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의절을 했습니다. 시모는 차마 남편에게 직접 화를 낼 수가 없는 건지 남편이 시모와 의절을 하겠다고 알린 그날 저에게 전화를 해서는 살벌하게 욕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더 이상 시모와 볼 일이 없었던 저도 시모가 한 만큼 똑같이 욕으로 대갚아 주었죠. 더는 바보처럼 당하고 있을 제가 아니었습니다. 은재 씨처럼 머리채 잡아채어 흔들지는 못했지만 입으로 하는 싸움은 저도 할 수 있었어요. 한번 호되게 당해서 그런지 자신이 하는 말에 기죽지 않고 반격을 하는 제 목소리를 듣곤 시모도 별 말을 못했죠. 그날 이후 두 번 다시 시모에게 전화가 오지는 않았습니다. 집은 고작 나오게 되었어요.
안 그래도 분갈에 준비하고 있던 상황이다 보니 상황에 맞게 바로 나오게 된 거죠. 비록 전세이긴 했지만 다시 우리 가족끼리만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불청객 없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우리는 얼마 뒤 집을 매매할 수 있었고 지금은 아늑한 보금자리에서 아무 걱정 없이 지내고 있어요. 또 은재 씨와도 그날 이후 아이들 커가는 이야기도 자주 하고 주기적으로 만나면서 지금까지 활발하게 교류를 하고 있죠. 물론 영훈이도 은재 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영훈이와 은재 씨에게 시모와 시동생 두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5년이란 시간이 저에게 아주 낭비될 시간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어떤 상황에서든 참는 법도 배웠고 또 제 마음으로 낳은 아들 영훈이도 얻게 되었으니까요. 사람이 생각하는 방향대로 계속 생각하게 된다고 하던데 그 5년이란 시간을 좋은 쪽으로 생각해야 저에게 도움이 되겠죠. 그나마 조금 남아있는 나쁜 기억도 지우고 앞으로의 5년, 10년을 위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지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날의 일로 알게 된 소중한 인연들과 함께 말이죠. 그럼 제가 적은 글을 끝으로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들어주신 여러분 모두께 감사한다는 말을 끝으로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